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에 있는 샌디섬. 샌디섬은 약 6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미국의 맨해튼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가 꽤 큰 섬입니다. 샌디섬은 한때 구글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고 각국의 공인 지도에도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구글어스에서 지워져 있으며 각 나라에서도 지도가 새로 갱신될 때마다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죠. 샌디섬에는 어떠한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구글어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샌디섬의 외형은 일반적인 섬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까맣게 칠한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지운 듯한 느낌이 들죠. 이에 사람들은 샌디섬에 무언가 비밀이 있어서 감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2012년 호주 시드니 대학의 마리아 세톤 박사는 연구팀을 이끌고 샌디섬으로 향합니다. 베일에 감춰진 섬을 제대로 조사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샌디섬의 좌표 위에 도착한 그들은 섬을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드넓게 펼쳐진 망망대해만 있을 뿐 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연구팀은 섬이 가라앉았을 것이라 추정하여 바다 밑을 조사해보았는데요. 바다 아래에는 수심 1400m의 해저만이 존재하였고 섬의 침강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샌디섬의 정확한 위치와 모양의 파악이었다. 하지만 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팀 모두가 황당해했다. 세톤 박사는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 등재되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낼 것이라는 말 또한 덧붙였는데요. 미스터리한 섬이라는 소문이 떠돌던 샌디섬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섬이었다는 소식은 외신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였죠. 샌디섬은 1876년 영국의 벨로시티호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지도에 표기되면서 섬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1908년 영국 수로국에서 발간한 지도에도 샌디섬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후 샌디섬의 존재는 항해사들 사이에서 당연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197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한 항공 탐사에 샌디섬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탐사팀이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1876년 이후 샌디섬에 대한 목격담이나 관련 일화들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샌디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섬이었던 걸까요? 해외 네티즌들은 구글어스에서 지워진 샌디섬의 자리에 육지의 형태가 미약하게 남아있다면서 이것이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구글어스 측은 기존에 있던 지도들을 참고하다 보니 샌디섬이 잘못 표기되었을 뿐 해당 좌표에 섬은 원래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샌디섬의 표기 오류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해저 화산 분출물을 섬으로 착각한 것이다. 해류를 타고 흐르던 부석이다. 암초가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이라 암초를 피하기 위하여 지도에 섬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항해 실수로 인한 좌표 오류이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왔지만 명확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오클랜드 박물관의 지도 전문 사서 숀 히긴스는 박물관 내에 보관된 오래된 지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고문서에서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합니다. 최초로 관측되었다고 알려진 1876년보다 앞선 1792년에 샌디섬을 기록한 지도가 발견된 것이죠. 해당 기록에는 호주의 한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문서의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샌디섬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바다의 미스터리이다. 샌디섬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비밀의 섬인 걸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신비한 자연 현상이라도 있는 걸까요? 샌디섬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12년경 찍었던 사진에서 발견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다를 촬영한 블루마블 사진에 샌디섬으로 추정되는 것이 찍혀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이미지에 있는 것이 섬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모양이나 위치로 볼 때 샌디섬과 놀랍도록 들어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샌디섬. 19세기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섬이었을 뿐이라 발견자들이 지도에 기록해 놓았지만 이후 섬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발견되어 지도상에서 삭제되고 은폐된 것은 아닐까요? 마경이란 간단히 말해 악마가 사는 곳입니다. 흔히들 심령 스팟이라고 부르는 기이한 장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스팟 중 13대 마경으로 지정이 되고 그 중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 마을 앞에는 인도 정부에서 세워놓은 표지판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반가라 마을의 출입을 절대 금한다. 해가 진 이후로는 그 누구도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인들조차 해가 저물기 전에는 마을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하죠.
반가라 마을에는 주민이 한 명도 거주하지 않으며 마을의 관리소조차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마을에 불빛 한 점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한밤중에 마을을 지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빙 둘러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반가라 마을에 이러한 출입 제한이 생긴 이유는 놀랍게도 심령 현상으로 인한 인명사고 다발입니다. 마을에는 예전부터 기괴한 심령 현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밤중에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텅 빈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등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문 뒤 마을에 들어갔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사건. 마을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의 근원을 찾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간 남자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린 사건. 담력 체험을 하겠다고 마을에 몰래 들어간 소년이 우물에 빠진 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사건. 밤중에 마을 안을 돌아다니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등 반가라 마을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단순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주민들의 증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며 공통된 목격담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이에 인도 작가인 살로 사로마는 반가라 마을에서 발생하는 심령 현상과 여러 목격담, 사고 사례들을 묶어 인도의 유령과 초현상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은 현재까지도 텅 비어 있으며 밤만 되면 희산한 기운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데요. 반가라 마을에는 대체 어떠한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은 1573년 맨싱 1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맨싱 1세는 타부족의 침입에도 끄떡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외곽에 단단한 성벽을 둘렀는데요. 이로 인해 반가라 마을은 언뜻 보기에 큰 궁궐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총 200가구 13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하죠. 마을은 특유의 외형 말고 다른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라트 나탑이라는 이름의 절세 미녀였는데요. 당시 그녀의 미모는 마을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였고 사람들은 라트나타비를 라자스탄의 보석이라고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반가라 마을에 살던 흑마술사인 발라 역시 그녀를 흠모하였는데요. 그는 라트나타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흑마술을 이용해 묘약을 하나 만듭니다. 묘약은 닿는 것이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발라에게 이끌려 안기게 만드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발라는 라트나타비를 속여 묘약을 먹여야겠다고 계획한 뒤 그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평생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트나타비는 흑마술사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발라가 보는 앞에서 약을 바위 위에 부어버립니다. 문제는 묘약이 바위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흑마술에 걸린 바위는 발라에게 이끌리듯 그를 향해 날아들었고 그는 결국 거대한 바위 밑에 깔려 죽고 맙니다. 마을에는 피와 고통만이 남을 것이며 그 누구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흑마술사 발라는 죽기 직전 마을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힘을 발휘한 것인지 자이싱 2세가 이끄는 군대가 반가라 마을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요새와도 가던 마을이었지만 주민들과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근까지 오면서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굶어 죽게 되었고 마을은 결국 아무도 살지 않은 유령 마을이 된 것인데요. 세간에서는 반가라 마을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설이 담고 있는 이야기 자체는 어느 정도 과장되고 각색된 부분이 있어도 마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역사적으로 비추어 볼 때 사실이라는 것이죠. 반가라 마을은 현지 주민들은 물론 인도 당국에서도 재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의 서린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1997년 2월 21일 미국의 심야 라디오 방송이었던 코스트 투 코스트에 제보 전화가 하나 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워싱턴주 앨렌스버그에 거주하는 남성 멜 워터. 그의 이야기는 듣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마나스타시 인근의 토지를 구매한 멜은 자신의 땅을 둘러보던 중 소유지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숲속에서 이상한 구멍을 하나 발견합니다. 구멍의 직경은 약 9피트 정도였는데 환한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죠. 멜은 구멍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소문을 해보았는데요. 그가 알아낸 것이라곤 구멍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인근에 사는 몇몇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로 간혹 사용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멜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수년간 쓰레기를 버려온 구멍치고는 전혀 막히거나 차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멜은 구멍의 깊이를 측정해보고자 5km 남짓한 낚싯줄을 구해 그 끝에 추를 매달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릴을 다 풀 때까지도 추는 바닥에 닿지 않았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멜은 구멍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을 눈치챘는데요. 구멍 주변으로는 어떠한 동물도 곤충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멍 주변의 상공에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죠. 멜은 이 사실을 자신의 친구였던 브라이언에게 알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당시 키우던 애완견을 잃어 묻어줄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애완견을 묻는 대신 멜이 발견한 구멍에 던져넣기로 하였죠. 그리고 이튿날 멜은 브라이언으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전해 듣습니다. 죽은 자신의 개가 살아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아침 산책을 위해 집 주변을 걷던 브라이언은 나무 사이에서 자신의 죽은 애완견과 굉장히 닮은 개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며 브라이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개의 목에 손수 달아주었던 금박으로 된 목걸이였습니다. 브라이언이 놀라 황급히 다가갔으나 개는 자리에서 도망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This could be an apocryphal story, but one guy claims that he threw his departed canine down into the hole. The story is the guy that did it swears the dog actually came back to him. And he was Really? 라디오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방송된 멜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구멍은 멜 워터의 이름을 따 멜의 구멍이라고 불렸는데요. 사람들은 구멍의 정확한 위치를 원했지만 멜은 위치만큼은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치 않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한 것이죠. 다소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 멜의 구멍 이야기는 아예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앨렌스버그 교회는 광산업이 활발했던 곳이라 각종 갱도와 시추공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에 지질학자인 잭 파일은 직접 미스터리를 파헤치고자 마나스타시 인근의 모든 갱도들을 탐색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직접 차를 몰며 지도에 표시된 갱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는데요. 멜의 구멍은 존재할 수 없다. 마나스타시에 있는 수직 갱도 중 가장 깊었던 곳은 300피트 정도였다. 멜이 말한 것처럼 깊은 구멍이 존재한다면 강한 압력차로 인해 주위 지층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잭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증언과 의문이 뒤따르자 세간의 관심은 금세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멜 워터가 거짓말을 했으며 이러한 소문을 지어내 책이나 TV 상품을 팔려 했던 것이라 말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멜의 구멍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이자 의학자였던 제럴드 오스본. 그는 멜이 말하는 구멍을 1960년대쯤 실제로 봤다고 증언하였는데요. 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분명히 앨렌스버그 근처였고 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와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해보기까지 하였다고 말하였죠. 이것은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니다. 멜의 구멍은 실제로 존재한다. 나는 이야기를 원하는 모든 매체와 만나서 인터뷰를 할 것이다. 오스본은 이렇게 말하며 사진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오래전 조사를 하며 찍어두었던 위성 사진이었죠. 사진에는 구멍의 위치로 의심되는 부분이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하얗게 블러를 넣는 것은 실제로 군사시설 혹은 기밀시설을 감추는 용도로 사용되고는 했는데요. 오스본은 이 위성 사진이 찍힐 당시에는 근처에 숲이 없어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려놓았지만 현재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아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앨렌스버그 지역 곳곳은 1200만 년 전 폭발한 화산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다. 화산암의 경우 부서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제로 깊은 구덩이가 생길 수는 있다. 뱃은 특수한 조건이 겹치고 겹쳐야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는데요. 5km가 넘는 깊이에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며 동물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죽은 생물이 되살아나오는 기이한 힘을 가진 구멍. 멜의 구멍은 각종 수식어를 달고 다시금 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직접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었던 이들이 뭉쳐 민간 탐사대를 결성하였던 적도 있는데요.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은 지도와 금속 탐지기를 활용하여 의심 가는 지역 일대를 수색하였지만 멜의 구멍으로 추정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죠. 그러던 중 멜이 구멍이 사라졌다라는 뜬금없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다 할 부연 설명도 없이 라디오를 통해 짧게 말을 전달하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멜이 사라짐과 동시에 멜의 구멍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동시에 잠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모든 매체와 인터뷰할 것이라 말했던 오스본도
마찬가지였죠. 이에 세간에서는 정부 혹은 고위 단체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하였는데요. 논란은 잠시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며 멜의 구멍은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멜의 구멍이 처음 발견된 지 20년이 흐른 2017년, 멜의 구멍에 관심이 생긴 미국의 영화학과 학생들 몇 명이 구멍을 찾고자 앨런스버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찾지 못할 성배를 찾는 인디아나 존스라고 조롱하였는데요. 멜의 구멍은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빛바랜 미스터리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멜의 구멍을 찾아보았습니다. 멜이 구멍의 위치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멜이 설명했던 구멍 주변의 지형 특성과 상반되는 곳들을 훑어본 것인데요. 그들은 결국 구멍을 발견하고 맙니다. 멜이 말한 것보다는 작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구멍이었는데요. 테스트를 위해 돌을 몇 차례 던져보았지만 바닥에 돌이 닿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죠. 그들은 고프로를 이용해 구멍 속을 촬영하기로 하고 장비를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인근 마을 주민의 항의로 인해 전체적인 모습은 촬영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죠. 그들이 촬영한 구멍의 일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과연 저 구멍이 진짜 멜의 구멍인지, 구멍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무엇인지, 멜과 오스본은 어째서 갑자기 잠적했는지 등 멜의 구멍에 대한 의혹들은 아직 어떠한 것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95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밀턴 마을, 헬렌 휴거는 자신의 반려견 벤과 함께 동네를 산책 중이었습니다. 산책은 아주 평화로웠죠. 그렇게 마을에 위치한 오버톤 교회 중반부를 건널 때쯤 벤이 갑자기 허공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합니다. 벤은 맹렬하게 짖다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버렸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개들이 오버톤교를 건널 때마다 투신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고 마을 사람들은 오버톤교를 죽음의 다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버톤 교회는 일반적인 다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고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위험한 다리, 개를 목줄로 묶어두십시오. 오버톤 교는 밀턴 마을과 오버톤 하우스를 잇는 높이 15m의 견고한 다리입니다. 오버톤 하우스는 1895년 헨리 어니스트 밀너에 의해 세워진 고딕풍의 성으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명물이었죠. 하지만 1995년 이후 개들이 투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인기 관광 코스였던 오버톤 다리는 공포의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버톤 교에서 뛰어내린 개들은 무려 600마리 정도이며 이 중에서 최소 50마리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리의 높이 자체도 상당한 데다가 다리 아래로는 강이 흐르고 바위들도 있었기 때문에 반사신경이 좋은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부상 없이 멀쩡하기는 힘들었죠. 2005년경 오버톤 교에 대한 미스터리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이후 영국의 타블로이드지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해당 현상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의 동물학자, 동물연대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2006년 스코틀랜드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동물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샌즈 박사에게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개들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샌즈 박사는 개들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개념 자체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며 오버톤교 미스터리에는 보다 원초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부분들에 주목했는데요. 날씨가 화창한 날에만 사고가 있었던 점, 개들이 중앙을 지날 때쯤 반응을 보였던 점, 멈춰서 허공을 향해 짖다가 난간 아래로 뛰어내린 점 등 가까이서 보면 모두 달라 보였던 사건들은 멀리서 볼 때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샌지는 이에 자신의 반려견이었던 패티의 목에 직접 카메라를 부착하여 함께 다리를 걸으며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실험 결과 그는 오버톤 교가 개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허리보다 높게 올라오는 다리의 벽과 그 벽보다 높게 솟아있는 주변의 나무들로 인해 개들이 다리를 일반적인 평지로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다리에는 구멍도 없어서 개들의 눈높이로는 다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중반부를 지나면 밑에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이에 땅속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한 개들은 낯선 느낌에 경계하며 허공을 향해 짖다가 그 원인을 찾고자 혹은 호기심에 아래로 펄쩍 뛰어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다른 학자들은 곧장 반박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오버톤교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다리는 수백 개가 넘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개들이 투신하는 이상 현상은 오로지 오버톤교에서만 관찰된 사실이었죠. 샌지는 또 다른 가설도 하나 제시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밍크의 배설물이었는데요. 수컷 밍크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배설물에 악취액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인간보다 수십만 배 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개들이 이 냄새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샌지는 직접 실험을 하였고 10마리의 개들 중 7마리가 밍크의 배설물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중 몇 마리는 꽤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평소 스코틀랜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개들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하다가 화창한 날이 되면 바람을 타고 흐르는 밍크의 냄새를 맡고 개들이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만 50년을 사냥했지만 밍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밀턴 마을 인근에서 50년 넘게 사냥꾼으로 살던 존이 밍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해당 가설 역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스터리가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사람들은 마을에 떠돌던 괴담이나 신화와 연결짓기도 했는데요. 밀턴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오버톤교는 고대 켈트 신화에서 언급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버톤교는 오래전부터 초자연적인 장소로 취급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오버톤교에 붙이는 수식어로 하늘과 땅이 닿는 장소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오버톤 하우스의 주인인 밥과 멜리사 역시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17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개들을 자주 목격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버톤 하우스 자체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다. 마을 주민들은 오버톤교 근처에서 오버톤 하우스를 물려받았던 존 화이트 부인의 유령이라고 알려진 화이트 레이디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세간에서는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었다는 것이 화이트 레이디를 본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요. 일부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 사고가 시작된 1995년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오버톤교의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1994년 10월 아들을 안고 부인과 함께 오버톤교를 건너던 32살의 남성 케빈 모이는 다리의 중간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안고 있던 아들을 향해 악말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리 밖으로 아이를 던져버렸는데요. 경찰에게 붙잡힌 케빈은 자신이 적 그리스도이며 자신의 갓난아기가 사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정신 이상을 이유로 케빈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는 칼스테어주 주립병원에 구금되었다고 하죠. 이 사고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금 알려지며 다리에 악마가 씌어 개들이 뛰어내리는 것이라는 괴소문이 돌기도 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버톤교 미스터리. 파악되지 못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악령이나 저주로 인한 것일까? 아일랜드의 전설 중에는 7년에 한 번씩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안개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브라실이라고 불리는 해당 섬이 지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인 1325년이었는데요. 제노바의 지도 제작자였던 앙겔리노 두서트는 본인이 제작한 지도에 브라실 섬을 최초로 표기하였습니다. 그가 어째서 기존에 없던 섬을 갑자기 그려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후 1375년 지도 제작자였던 카탈루냐 아틀라스도 일라드 브라실이라는 명칭으로 섬을 지도에 묘사하였고 이후 섬은 세계 각국의 지도에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등장 시기가 7년을 주기로 돌아왔다는 건데요. 1480년 안드레아 비앙코가 제작한 베네치아 지도에서 브라실 섬을 본 존제이 주니어는 직접 그 섬을 찾아보고자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브라실 섬은 유령섬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는데요. 7년에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안개에 쌓인 신비로운 섬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항해사들의 모험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발한 그는 2주 동안 브라실 섬의 좌표 인근을 모조리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은커녕 모래 둔덕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인 1481년 영국인이었던 트리니티와 조지가 두 척의 배를 이용하여 2차 섬 탐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소득은 없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브라실 섬은 7년 정도를 주기로
표기로 이런저런 지도에 꾸준히 등장하였습니다. 1590년대에 제작된 유럽의 오르텔리우스 지도, 유로파 메르카로트 지도 등 다양한 지도에 기록되었는데 그 명칭과 위치는 지도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고 하죠. 지도에 대한 확실한 목격담이 나온 것은 섬이 발견된 지 300년도 더 흐른 1674년이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선장이었던 존 네스벳은 프랑스에서 아일랜드로 항해하던 중 심한 바다 안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배의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항해하던 그는 안개 속에서 흐릿한 육지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소문으로만 듣던 브라실 섬이라는 직감이 든 존은 그곳에 배를 정박하고 4명의 선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들은 안개가 걷히고 나서야 자신들이 내린 곳이 섬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존과 선원들은 반나절 동안 섬을 돌아다녔고 그에 대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브라실 섬이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섬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와 만났다. 그는 섬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검은색 토끼와 마술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해는 가지 않았으나 아주 흥미로웠다. 그는 내가 이곳에 다시 찾아오는 날 금과 은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존은 섬에서 돌로 된 요새를 봤다고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섬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2세기가 또 흘렀죠. 1872년 브라실 섬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오플레어티. 그는 섬에 대한 3가지 이색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기록은 유실되었고 현재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로버트가 섬에 대해 남겼다는 3가지 신비로운 기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브라실 섬에 대한 마지막 문헌 기록은 1912년 골동품 수집가이자 고고학자인 TJ 웨스트로프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는 브라실 섬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본인 나름의 추리를 하며 섬의 등장 시기를 예측, 배를 타고 해당 좌표로 이동하였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안개에 둘러싸여 있는 신비로운 돌섬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금빛 일몰이 아주 환상적인 섬이었다. 섬에는 거대한 언덕이 2개가 있었고 꽃들이 만발해 있는 돌로 된 탑도 하나 있었다.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TJ는 자신이 본 것을 토대로 스케치를 남겨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브라실 섬에 대한 이렇다 할 목격담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지도상에서 차츰 사라져가며 잊혀진 미스터리가 되어가고 있던 브라실 섬이 다시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1980년이었습니다. 1980년 12월 영국판 로즈웰 사건이라고 불리는 역대급 UFO 출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최초로 조사하였던 영국의 짐 페니스톤 병장은 목격자 증언을 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하나 공개하는데요. 그는 UFO 목격 당시 비행 접시가 뿜어대는 특수한 전파를 채집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진법으로 그 전파를 해석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16페이지가량의 바이너리 코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코드는 마치 좌표를 일컫는 듯 했죠. 그렇게 지도에 입력한 좌표는 놀랍게도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페루의 나스카 라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가사의 명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군데는 망망대의 한가운데라 해석하지 못하고 좌표만 공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좌표는 중세시대의 선원들이 남겨놓았던 브라실 섬의 좌표 위치와 동일했습니다. 로버트는 브라실 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하였는데요. 세간에서는 로버트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유명세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군인이다. 그저 본 곳을 그대로 보고하고 전달할 뿐이다. UFO의 전파에서 채집된 브라실 섬의 좌표,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학자들은 브라실 섬의 정체에 대해 단순한 광학적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뜨겁고 차가운 공기층이 굴절되면서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 것을 항해사들이 오해했다는 것인데요. 브라실 섬에 대한 기록 중에는 실제로 섬을 방문하여 남긴 스케치와 일지가 꽤나 많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섬에 배를 정박하고 돌아다녔던 걸까요? 7년에 한 번씩 안개에 휩싸인 채 모습을 드러낸다는 브라실 섬. 이 유령 섬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건축물로 꼽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건축법은 현재 다양한 가설들만 존재할 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의 건축법의 비밀을 풀고 직접 사용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리즈 칼린. 1888년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학교도 채 마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26세가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는데요. 150cm의 키에 43kg의 체중을 가진 가난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은 좋지 못했고 그는 어디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했죠. 1920년 에드워드는
플로리다로 이주 후 이곳에서 자신이 10년 동안 꿈꾸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에드워드는 평소 천문학과 고대 이집트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는데요. 자신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석 유적지를 세우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궁전을 짓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작업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에드워드는 작업 과정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손수 만든 발전기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불만 밝힌 채 한밤중에 작업하였다고 하죠. 그는 해안에서 직접 산호석들을 조달해와 식탁, 침대, 우물, 목욕탕 등을 조각하여 만들었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우주와 관련된 건축물들도 지었는데요. 북극성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대, 행성을 본딴 조각품들,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해시계까지 그는 이 모든 작업을 오로지 혼자 힘으로만 해냈습니다. 1940년 에드워드는 완성된 궁전에 록게이트 파크라는 이름을 붙인 후 대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 작은 성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에드워드는 하루아침에 뉴욕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의 유명인이 되었죠. 특히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중앙에 있던 돌문이었습니다. 5,0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문은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슬쩍 밀기만 해도 빙글빙글 돌아갈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궁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키에 40kg 남짓한 체중을 가진 에드워드가 수백 개에 달하는 바위들을 어떻게 옮기고 조각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산호석들은 많게는 수십 톤에 달하는 거석들이었죠. 그는 자동차의 폐 부품들을 모아 만든 크레인을 이용하여 돌을 옮겼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만든 크레인의 구조와 재질 특성상 최대 10톤 정도의 바위까지만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였죠. 에드워드의 성에는 28톤이 나가는 오벨리스크를 비롯하여 수십 톤을 능가하는 바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나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 비밀을 알고 있다. 대체 성을 어떻게 지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정말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아낸 것일까요? 에드워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작업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한 번은 이웃 소년들이 그의 작업 과정을 몰래 훔쳐본 일이 있었는데요. 에드워드가 돌에 손을 얹고 쓰다듬자 돌이 풍선처럼 떠올랐다.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6년 그는 정부의 토지 사업으로 인해 제작 중이던 산호성 전체를 근처로 잠깐 옮겨야 했습니다. 당시 그를 도왔던 트럭 운전수는 이러한 말을 남겼죠. 도착한 곳에는 다른 사람들, 장비들이 없었다. 식사를 위해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거대한 산호석들이 트럭의 짐칸 뒤에 정렬되어 있었다. 2시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해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운전수는 에드워드에게 이걸 어떻게 실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짓기만 할 뿐 대답은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에 다양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그가 만들었다는 크레인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레인의 꼭대기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검은 상자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요. 이 안에 그가 풀었다는 피라미드 건축법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에드워드의 산호성 건설에 보다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소년들이 증언했던 돌을 쓰다듬자 공중으로 떴다라는 말도 에드워드가 돌에 어떠한 조작을 하는 과정을 목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죠. 에드워드는 1951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누구와도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으며 이웃들과도 친하지 않았다고 하죠. 에드워드의 사후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기계가 하나 발견됩니다. 기계는 직류 발전기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수백 개의 자석과 금속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당대의 과학자들 중 그 누구도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했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 기계는 그의 실험작일 뿐 실제로 가동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기계는 작동된 적이 없었을까요? 초현상 전문 작가인 레이 스토너는 에드워드가 지구에 흐르는 특정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을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격자의 전자기 선으로 덮여있는 것과 같다. 산호성이 지어진 곳은 그러한 에너지들이 겹치는 일종의
교차로였을 것이다. 실제로 피라미드, 스톤헨지 등의 거석 기념물들이 이러한 에너지 집중 구역에 지어진 것이라는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유적들은 레이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직선의 동일선상에 놓이는데 에드워드의 산호석 역시 그 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이러한 초현상 이론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에드워드가 공수했던 산호석과 동일한 바위를 600마력의 크레인으로 옮긴 뒤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톱으로 절단하려 했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죠. 에드워드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낸 걸까요? 몇몇 사람들은 그저 그가 무게의 법칙을 잘 이용하고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는 생전 진행했던 수많은 인터뷰들 중에서 건축 비밀에 대한 힌트를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을 지을 때 나는 주로 자기장과 전기 그리고 중력을 이용했다. 에드워드가 지은 성은 현재 코랄 캐슬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알아냈다는 고대 건축법, 그 비밀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